포춘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0대 기업 CEO들이 뽑은 천년대 밀레니엄 최고의 리더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뽑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징기스칸입니다. 우리가 자녀분들을 다 길렀던 부모로서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울면 누가 잡아간다 이런 말 많이 안 하셨어요? 누가 잡아간다 이 말 하셨어요? 꼼지가 잡아간다. 꼼지 처음 들어봤습니다. 호랑이가 잡아간다. 꽃감 얘기도 나오기도 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아이들이 울 때 이 말하면은 뚝 꺼친다고 합니다. 누가 온다? 징기스칸이 온다. 징기스칸이 온다 그러면은 우는 아이도 그치게 하는 그 힘,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과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이 세상의 반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차지했습니다. 히틀러가 차지했던 땅, 나폴레옹이 차지했던 땅, 로마 제국 다 합쳐도 몽골 제국보다 작습니다. 얼마만큼 됐을까요? 777만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요, 나폴레옹도 차지 못했던 땅이 러시아였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이 어디예요? 러시아였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똘똘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아랍이었습니다. 이 세 지역을 다 차지했던 사람 바로 징기스칸이었죠.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었죠. 이런 제국을 창조했던 징기스칸의 성공 법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몽골 초원이죠. 마음이 좀 평안해지십니까? 지금은 평안하지만요, 징기스칸이 살았던 11세기, 12세기 때의 몽골 초원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약육 강식의 세계였습니다. 네가 잡히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잡히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이런 거였다는 거죠. 약탈과 복수가 난무하는 그런 세계가 바로 몽골 초원이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리더의 자질로 가장 크게 쳐주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시기는 굉장히 넘기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웃 부족을 약탈해야지만 우리 부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약탈을 할 수밖에 없고 약탈이 또 복수를 부르게 되죠. 복수가 또 복수를 낳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리더의 자질 중에서 가장 크게 쳐주는 게 복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첫 번째 성공 법칙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극복하라.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었죠. 나는 나를 극복하는 순간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러면 징기스칸이 태어났을 때 어떤 환경이었는지 살펴볼까요? 징기스칸이 태어났을 때 주변 몽골 초원의 분위기는 메르키트족, 케레이트족, 타타르족, 나이만족, 이는 굉장히 작은 부족들도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과 부족 간에 서로 약탈을 하고 또 복수를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던 이 몽골 초원에서 태무친이 태어났습니다. 보르지긴 태무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태무친이라는 이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강철이라는 뜻입니다. 이 태무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한 번 들으면 절대로 까먹지 않는 이름이에요. 근데 발음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붙여서 발음하셔야 돼요. 떨어져서 발음을 하시면 기독교인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게이. 예수게이입니다. 아버지 보르지긴 예수게이, 아들이 바로 태무친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게이가 태무친이라는 이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줬냐면, 태무친이 태어났을 때 타타르 부족과 싸움이 붙었다는 거죠. 그때 타타르 부족의 족장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 족장 이름이 태무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게이가 타타르 부족을 제압할 때 그 족장을 죽였었는데 그 족장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에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태무친은 태어났을 때부터 신통방통, 신기방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어났을 때 보통 아이들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공기가 쥐어져 있죠. 근데 태무친의 손에는 핏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핏덩어리를 딱 들고 태어났던 아이가 태무친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색다르게 태어났던 친구가 바로 태무친이었죠. 근데 태무친한테도 위기가 닥칩니다. 9살 때 아버지 예수게이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아까 타타르 부족을 예수게이가 쳤다 그랬죠. 타타르 부족으로부터 복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태무친과 이웃 부족장의 딸 보르테하고 결혼을 합의했던 그 날이었는데, 돌아오면서 타타르 부족한테 독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9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태무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유목민족의 특성이 뭐냐면 약탈과 복수가 난무하는 몽골 초원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강한 자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예수게이가 일찍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9살 태무친이 부족장이 된다 그러면 부족원들이 안 따르겠죠. 그래서 이 태무친 가족을 버리고 모든 시족과 부족원들이 다 다른 부족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게이한테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태무친의 엄마는 둘째 부인이었거든요. 2명의 엄마와 10살도 채 되지 않는 태무친과 태무친의 형제들 7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9명이 호흡을 판 몽골 초원에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인생 역정이 펼쳐질지 눈에 그려지죠.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왜요? 태무친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무친은 어른이 되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싹부터 잘라야 된다 그러면서 태무친을 죽이려고 추격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추격대를 피하고 어머니 2분과 나의 형제들을 데리고 피할 곳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들쥐도 잡아먹고 풀뿌리를 먹으면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잡히게 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형틀을 쓰고 탈출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태무친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자기 세력을 키우게 되고 마침내 징기스칸이 되는 거죠. 그 세력을 어떻게 키워갔는지는 제가 다음번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성공 법칙, 경청하기입니다. 경청하기가 뭐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경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읽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경청하기라는 성공 법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죠. 태무친이 굉장히 아끼는 매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가가지고 바가지를 떠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아끼는 매가 계속 내 손에 있는 바가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가지에 있는 물이 흐르게 되겠죠. 첫 번째는 용서해줬어요. 두 번째에도 다시 물을 떴어요. 다시 매가 날라와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태무친이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죠. 한 번만 더 하면은 죽여버릴 거야. 세 번째 바가지에다가 물을 떴습니다. 역시 매가 날라와가지고 손을 쳐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화가 너무너무 났던 태무친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내 칼을 빼들어가지고 그 매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 순간 태무친의 부하가 뛰어들어옵니다. 절대로 이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이 물 속에는 독사가 죽어 있습니다. 이때 태무친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절대로 화가 났을 때는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 앞으로 경청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태무친은 이때부터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태무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태무친은 글자를 몰라요.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요. 하지만 태무친은 경청하는 자세로 지혜를 배웠고 사람을 얻었다는 겁니다. 총명이라는 한자가 있죠. 이 총자 밑에 보면 마음신자가 있습니다. 이게 기발글 총입니다. 길을 밝게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현명해진다. 귀를 기울이면 현명해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징기스칸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친구 만들기. 여러분한테는 좋은 친구 많으십니까?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게 성공한 사람의 첫 번째 이유라고 앤드루 카네기도 이야기할 만큼 좋은 친구가 많은 사람은 항상 성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얼마만큼 많은지 지금부터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무친은 어떤 친구들을 두었는지 볼까요? 태무친을 안다. 안다가 뭐냐 하면 몽골어로 의형제라는 뜻입니다. 친구보다 더 막역한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죠. 약탈과 복수가 난무하는 몽골 초원에서 이 안다 한 명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된다는 거죠. 왼쪽에 보면 자무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무슨 친구 이렇게 부르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바로 자무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옹칸이라는 이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태무친의 안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게의 안다였습니다. 나중에 예수게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태무친의 양아버지가 되죠. 근데 나중에 태무친의 세력이 커지자 이 둘이는 태무친을 배신하게 됩니다. 태무친이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가 이 두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태무친을 추격했을 때입니다. 자무카하고 옹칸이 태무친을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무친과 태무친의 일행들은 도망가서 발주나 호수에 도착하게 됩니다. 발주나 호수에 도착했을 때 태무친 주변에는 딱 19명밖에 없었습니다. 부하 19명만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무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며칠 동안 계속 먹지도 못하고 추격대를 피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굶주려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태무친의 앞에는 발주난 호수에 흙탕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앞에 주인 잃은 말이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죽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만찬을 즐겼죠. 며칠 만에 먹는 만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태무친과 19명의 부하들은 흙탕물을 마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이 흙탕물을 마실 것이다. 이 19명의 사람들은 태무친은 형제도 아니었고 태무친의 시족도 아니었고 태무친의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태무친의 안다도 아니었었어요. 9개 부족에서 이 사람들이 나왔었고 전부 다 종교도 달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징기스칸 부대의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발준한 맥락에서 우리는 태무친이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을 많이 얻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남성분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몽골의 명장이죠. 세계적인 장수들입니다. 왼쪽에 제베고 오른쪽에 수부타입니다. 몽골 제국이 있게 된 원동력이 바로 이 제베와 수부타이 때문이었죠. 이 제베는 영국 BBC에서 역사 전문가를 모셔놓고 세계 명장을 뽑아라 그랬는데 그중에 37위에 올랐습니다. 수부타이는 몇일까요? 1위였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상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꼽혔던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의 휘하에 있던 수부타이와 제베라는 거죠. 제베는 징기스칸이 지어줬던 이름이에요. 화살이라는 이름입니다.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제베, 원래는 징기스칸을 죽이려고 했죠. 이 제베가 400m 바깥에서 화살을 쏘았는데 징기스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죠. 징기스칸 죽을 뻔했습니다. 그만큼 명궁 중의 명궁이 바로 제베였습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이 뛰어난 명장,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징기스칸의 눈도 대단했다는 거죠. 설득을 해가지고 포로가 되었던 제베를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냅니다. 수부타이도 마찬가지고요. 수부타이는 세계 1위의 명장입니다. 러시아 원정을 했고 유럽 원정을 떠나가지고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을 발발 떨게 만들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수부타이였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제갈 공명이라고 있죠. 그런 뛰어난 쥐략가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징기스칸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성공하는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안다들과 징기스칸의 공평함으로 시대를 쌓았다는 겁니다. 당시 초원의 전사들에겐 승리보다는 약탈과 전리품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족을 약탈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얼마만큼 더 얻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탈을 하게 되면 강한 자, 힘 있는 자만 그 전리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내린 혁명적인 조치가 뭘까요? 바로 이거죠. 개인 약탈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전부 다 집중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싸우고 난 다음에 전리품들이 다 모이겠죠. 똑같이 배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전사자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 힘 없는 자들이 징기스칸을 따르게 됩니다. 이 공평함으로 쌓은 신뢰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징기스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징기스칸에 있는 무덤 위치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한 사람이 찾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지금 후보지 50군데를 압축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목민족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곧 약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리품이 이 속에 있을 것이다. 수많은 보물들이 있을 것이다. 이 무덤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무덤의 위치를 절대로 노출시키지 마라. 그래서 징기스칸은 시신이 운구되는 그 길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무덤을 파면서 징기스칸 시신을 놓게 되었을 때 50명이 있었는데 그 50명도 같이 무덤 속에 순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50명을 묻었던 나머지 50명 다시 묻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다가 수많은 나무를 심게 하고 수만 마리의 말을 가지고 땅을 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덤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징기스칸에서 배울 리더의 성공 법칙 뭐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극복하기, 경청하기, 좋은 친구 많이 만들기, 공평함으로 신뢰 쌓기.